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어제 있었습니다. 자, 회담 전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리고 회담 후에 공개된 회담 내용을 좀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 회담 전 얘기, 그리고 회담 당시의 얘기, 그리고 이후의 얘기,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제 미국으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대한민국 공군 1호기라고 하는데요. 그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잠깐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협상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있었는데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하는지 자신이 펴낸 책에 거기 다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 책은 바로 지난 1987년도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저서죠.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s라고 하는 그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1987년에 펴낸 트럼프 그 책 제목을 해요. 트럼프 그다음에 콤마 찍고 The Art of the Deal 이라는 게 이제 책 제목입니다. 거래의 기술. 그 독특한 협상 전략을 담은 사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말이 나온 김에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잠시만 돌아볼까 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그 책을 열심히 빨리라도 퀵클리 좀 읽어봤겠죠. 또 브리핑도 받았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도 좀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이런 책이 있다라는 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워낙 오래된 일이라 나온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갖추려 드리면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한 7가지 정도로 그 거래의 기술, 협상의 기술,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저서에 써 놓은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think big입니다. 크게 생각해라. 그리고 어찌 보면 큰 그림을 그려라. 너무 작은 거 하나에 자꾸 안달복달 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작은 거는 부수적으로 논의를 해라. think big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be tough in negotiation. 그 협상을 할 때는 be tough. 좀 터프해져라. 강하게 협상하라. 이런 얘기죠. 원하는 바를 분명히 방점을 찍어 놓고 좀 터프하게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keep options open입니다. options 여러 가지 이제 플랜 B, 플랜 C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옵션을 항상 오픈 상태에서 갖고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 대안과 어떤 유연성 이런 걸 항상 갖고 있으라는 것이죠. 거래가 틀어질 가능성을 대비해서 항상 대안을 몇 개씩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use publicity 자신감 홍보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거래를 하기 전에 협상을 하기 전에 일종의 언론 플레이로 미리 나한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라.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use publicity. 자, 그리고 다섯 번째 persistence and patience입니다. 인내심과 집요함 이걸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거래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timing matters입니다. 협상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죠. 성급히 너무 합의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자꾸 걸린다라고 해서 이게 안 되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성급히 합의하지 말고 나한테 유리한 시점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끌고 간다.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시점이 됐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빨리 거래를 마무리 지어라. 타이밍 matters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면 make it look like a win-win. make it look like a win-win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win-win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win-win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win-win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에게는 분명히 유리한 상황을 만든 건 맞는데 상대방이 너무 그렇지 않다 생각하면 이게 안 되니까 상대방도 자기도 유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윈윈인 것처럼 만들어라. 이겁니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자, 그렇게 거래의 기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래의 기술 7개를 간단하게 추스리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죠. 크게
생각하고 강하게 협상하되 언론 플레이와 심리를 활용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놓은 뒤에 협상을 시작해서 결과를 얻어내라. 뭐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비행기 안에서 나온 얘기를 이제 풀어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요일 오후에 앤드류스 공군 기지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1박을 한 후에 이제 어제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 어제 월요일 아침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SNS에 무슨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원문 내용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제가 그대로 전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회담이 이게 한 3시간 전인가요? 뭐 이런 걸 올렸어요. 뭐라 그러냐면 What's going on in South Korea? 한국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마 그러면서 seems like a purge or revolution. purge라는 것은 이제 뭐 숙청 이런 거거든요. seems like a purge or revolution. 숙청이나 무슨 혁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라면서 we can't have that one, we can't have that and do business there.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이 상태로는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나 막 이런 얘기입니다. 뭐 우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주어는 넣지 않았어요. 뭔가 우리라는 말은 넣었지만 그 우리가 꼭 미국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어를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We can have that and do business there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상태라면 거기서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I'm seeing the new president today at the White House라고 썼습니다. 어찌됐건 나는 잠시 후에 백악관에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만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뒤쪽은 그렇고 이제 앞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면서 purge or revolution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펄지라는 게 이제 숙청인데 여기서 주목되는 단어입니다. 숙청이라는 단어. 사실 이 용어는요, 북한이나 뭐 지금 러시아도 아니고 과거의 구소련 또는 과거 중국에서 그 1960년대 초에 문화 대혁명 막 이럴 때 엄청나게 숙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거를 서구 사회에서 표현할 때 펄지, 숙청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펄지, 숙청이라는 표현을 쓴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북한에서는 뭐 아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대한민국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런 용어를 썼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그걸 좀 좋게 해석해 보려고 생각해 본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왕 무시하고 또 한국이 정말 무슨 북한 공산당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 펄지, 숙청이라는 단어를 썼다기보다는 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미리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 거래 기술에 나온 7가지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미리 좀 주변 분위기를 나에게 유리한 상태 또는 뭐 상대방에게 좀 불리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회담을 하라. 요걸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거래 기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거래 기술을 정상회담이 있는 날 아침에 태클을 걸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니네 문제 많은 것 같아.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 많은 것 같아. 숙청 있는 거야? 너네 나라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한국에서 회담을 하기 위해서 오는 대통령이랄까 그 참모진들 보좌관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침부터 빨칵 뒤집힐 거 아니에요. 3시간 뒤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그 정상회담이 있어야 되는데 저쪽 대통령이 우리나라 보고 막 숙청이 있는 거야 니네들? 이런 식으로 해? 그 빨칵 뒤집히면서 어떤 일이 있겠어요? 지금 회담 내용에 집중해서 뭘 준비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오해를 풀어야 될 텐데 오늘 만나면 대통령님 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막 그쪽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막 숙청이라는 단어까지 썼으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확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미국이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한 그런 거래의 테크닉을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또 추후에 이게 확인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가 풀렸다라고도 그렇게 금방 아무렇지 않게 답을 해버립니다. 뭐 그런 용어를 듣고 펄떡펄떡 날뛴 사람들이 좀 머쓱해질 정도로, 무안해질 정도로, 내가 미스언더스탠딩 한 것 같다라고 그냥 금방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린 사람만 이상해진 겁니다. 물론 그 한국의 그 대통령이나 뭐 측근들이 거기에 휘둘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상황을 설명을 드리느냐고, 거래의 기술을 설명을 드리냐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정상회담이 시작된 후에 나온 얘기들을 이제는 정리를 해드릴 시간이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한국에서 그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뭐 숙청 얘기도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군 기지에 들어가서 수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내용도 이제 SNS에 올렸어요.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다른 거는 뭐 그냥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미군을 수사한 게 아니라 미군 기지 내에 있는 코리안 밀리터리, 코리안 알미, 한국군의 시스템을 조사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아마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인텔에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라면서 인텔이라는 얘기까지도 해버려요. 어찌 보면 그 인텔은 자기들한테 말을 들었다는 걸 원치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그래요. 나는 이걸 인텔한테 들은 건데 아마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 그런 루머가 있다라고 난 인텔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미스언더스탠딩 한 것 같습니다. 금방 그렇게 풀려버렸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대화가 잘 풀리게 된 요인 중에 하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걸 믿지도 않았지만 그 루머가 있다고 던진 거는 이제 거래 기술을 썼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그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도 그 거래 기술을 썼어요. 뭘 썼냐면 이걸 뭐 거래 기술이라기보다는 뭐 칭찬의 기술을 썼다? 뭐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참모진들에게 그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한두 시간 전에 참모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워싱턴 DC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졌다. 오래전에 와봤을 때는 노숙인들도 많고 거리에 쓰레기들도 많았던 걸로 내가 아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깨끗해졌네. 그리고 내가 만난 한국 사람들도 다 그 얘기를 하더라. 요즘 워싱턴 DC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졌고 안전해졌다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 라고 이제 측근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측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바로 백악관의 그 트럼프 측근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오늘 아침에 DC를 한번 차를 타고 돌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의 또 트럼프 측근들은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워싱턴 DC 거리를 차 타고 한번 돌면서 굉장히 깨끗해졌다라고 이런 말을 했다라면서 한미 정상회담 있기 전에 뭐 그 무슨 행정명령 서명식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거 할 때 이재명 대통령, 내가 좀 이따 이재명 코리안 대통령 만날 건데 그 한국의 대통령도 DC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 이러면서 자랑도 하면서 홍보도 하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어떤 압박을 하는 기술을 썼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압박의 기술이 아닌 칭찬의 기술로 받아친 겁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좀 상쇄시킨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은 이제 계속 진행됩니다. 자,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 가운데 한두 가지만 좀 전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선박을 우리가 구매하겠다. 그러면서 일부 선박은 한국 기업이 이곳 미국에서 만들도록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죠. 한국의 선박을 구매하겠다. 그러니까 만들어달라고 수주를 하겠다, 계약을 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은 이곳 미국에서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큰 문제 없어요. 이미 한화 오션이라고 한화 그 조선소에서 그 필라델피아에 필리 조선소라고 해서 이미 뭐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공장 시설을 갖고 있으니까 뭐 그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에서 선박을 일부 구매하는 계약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한국에서 선박을 아주 잘 만드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또 북미 문제, 북한 문제 또는 북미
즉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뭐 이런 대화 이런 가능성도 대화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님이 김정은과 만나는 것을 저는 적극 환영합니다.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올해 만났으면 좋겠다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도 맞다. 나도 가능하면 올해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막 기분이 좋잖아요. 가뜩이나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이제 받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더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길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띄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만나길 원합니다. 막 이러면서 노벨 평화상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네요.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 좋으면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개최했던 그 평창 동계 올림픽 때 그때 북한이 참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당시 나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내가 막 그때 만나고 그래서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결국은 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올림픽을 크게 성공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동계 올림픽에 표도 많이 팔렸잖아. 그 표 많이 팔린 거 나 때문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뭐 이해합니다. 자, 기분 좋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자들의 질문할 거 있으면 하라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뭐 여러 질문을 했는데 한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올해 그 경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위원회 APEC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답 뻔하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난 가길 원합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여하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죠. 한국의 위상도 뭐 올라갈 것이고 실질적으로 더 정상회의에 그 사이즈나 뭐 이슈나 이런 것이 한층 더 커지고 높아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데 트럼프 대통령 기분이 좋아서 나도 가고 싶습니다.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아마 10월인가에 열리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분 좋게 일단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거 또는 뭐 고전에 있었던 거 이런 거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진짜 한미 정상회의는 딱 문 닫아놓고 비공개로 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나온 말들 다 이런 얘기긴 합니다. 그렇게 한미 정상회담은 2시간 20분 동안에 진행이 됐고 2시간 2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대략 한 3시 반쯤, 3시 한 20분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현재 시간, 동부 시간으로. 네, 큰 틀에서 본다면 특별히 돌발 변수는 없었고요. 한국 쪽에서 우려한 그 예상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공격성 발언이나 이런 것도 특별히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제 실무진들이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큰 틀에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실무진들의 협의 이런 거는 이제 또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내일 정리를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LA와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데 이어서 다음 목표 지역을 시카고로 선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시카고에 주 방위군 수천 명을 투입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워싱턴 DC에 투입된 주 방위군이 멋진 일을 해내고 있다라면서 다음 표적으로 시카고를 지목을 했다라는 후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는 지금 엉망진창이다. 그리고 시카고의 시장도 매우 무능하다라면서 아마 다음에는 거기를 내가 바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또 뉴욕도 주 방위군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타겟은 시카고, 그 다음은 뉴욕, 이렇게 뉴욕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강하게 시사한 겁니다. 이 때문에 법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앞세워서 다른 대도시들로 이 병력 투입을 계속 군병력 투입을 계속 해 나갈 것임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이제 해당되는 도시에서는 또 이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시카고와 뉴욕 그리고 또 지목한 도시가 있습니다. 볼티모어 또 오클랜드 등
이런 도시가 있는데 이런 도시들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다 민주당이 시장으로 앉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시카고의 브랜든 존슨 시장은 연방 정부에서 공식 통보를 아직 받지도 못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접근법, 군 투입 같은 정책은 불필요하고 타당하지 않다, 위법성도 있다라면서 곧바로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소한 혐의라도 발견이 되면 그런 시민을 체포한 뒤에 가장 강력한 혐의를 씌워서 기소하는 소위 트럼프식 정의 구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지금 몇 가지 샘플 케이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법 집행을 장악한 뒤에 예전에는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그런 사소한 경범죄까지 과도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DC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요원과 주방위군을 투입한 뒤에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그 요원들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부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마음이지만 현장에 나가 있는 요원들도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를 보도하면서 아마존의 배송기사인 마크 비글로 등 몇 명의 사례를 실제 샘플 케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두 개만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아마존 드라이버인 마크 비글로는 최근 워싱턴 DC 시내에서 다른 남성 2명과 차를 타고 가던 중에 FBI와 이민단속국 ICE 요원들에게 정차하라는 명령을 받고 차를 세웠습니다. 요원들은 즉각 차를 막 뒤졌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술이 담긴 용기와 컵을 발견했고 공공장소에서 음주 용기를 소지했다라는 혐의로 비글로를 체포했습니다. 차 안에 술병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컵 같은 게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주별로 좀 다릅니다만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그 술병이 차 뒷자리에 있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꼭 트렁크에 없어도 차 뒷자리에 있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내가 먹을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뭐 다른 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술병과 컵이 발견됐다라고 뒷좌석에서 그래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체포되는 과정에서 비글로는 아니 내가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술병을 사서 어디서 먹다가 또는 뭐 먹다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나는 먹을 의도는 없었다. 또 마시지도 않았다. 난 음주운전 아니다. 그냥 뒷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항의하면서 반발하면서 좀 몸을 비틀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비글로가 물리적인 접촉을 했다라는 이유로 최대 8년 실형에 해당되는 중범죄 연방요원 폭행 및 저항 혐의를 추가해서 그를 기소했습니다. 비글로의 변호인은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단속 강경한 정책이 아니었다면 체포조차 되지도 않았을 그런 케이스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잡혀갖고 8년형을 지금 구형받게 생긴 거예요. 이 비글러라는 아마존 드라이버는. 자,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최대 5년형에 해당하는 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데이나라는 케이스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그 데이나는요, 지난 17일 밤 시내 식당의 외부 조명을 파손시켰다라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그런데 데이나는 경찰에게 막 소리 지르면서 대통령을 없애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경찰의 그 바디 캠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녹화가 됐습니다. 그 데이나의 발언은 비밀 경호국에 즉각 통보가 됐고 이후 비밀 경호국이 뭐예요? SS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후 대통령 위협 혐의에 대한 기소장이 법원에 제출이 돼버렸습니다. 이 데이나의 변호인은 법원에서 진정한 위협은 거리를 돌아다니는 연방 요원들이다라고 이 변호사도 막 이렇게 비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또한 슈퍼마켓에서 권총 2자리를 소지했다라는 어떤 혐의로 체포된 어떤 사람, 토레즈 라일리라는 사람의 케이스도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 라일리에 대한 그 기소는 좀 무리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찰이 라일리를 불법적으로 수색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와 주거 그리고 문서와 소지품에 대한 부당한 수색과 그러니까
수색 영장 없이 부당하게 수색했다라는 것이죠. 막 신체 수색, 그다음에 주거 수색, 압수수색이죠. 이런 걸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고 그냥 막 몸을 수색하고 집에 문 따고 들어가서 수색하고 그래서 체포했다라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토레즈 라일리 슈퍼마켓에서 권총 2자루를 소지했다라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워싱턴 DC 연방지방검찰의 지린 피로 청장은 성명을 통해 나의 임무는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서 범죄를 기소하는 것이다 라면서 검찰은 거리에서 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검찰총장은 워싱턴 검찰총장은 소속 검사들에게 가능한 한 가장 중한 가장 무거운 혐의로 이 법원에 그를 기소하라라고까지 그 업무 전달 명령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좀 위법한 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검찰 쪽에서는 상관없어 가장 무거운 걸로 때려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도 요건 좀 너무 심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케이스가 계속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되는 케이스가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제 한 3개만 좀 꼽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미국 식품업계가 수산물과 채소, 과일 등 소위 이제 식품과 관련된 그런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아예 예외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정부 로비를 펼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미국의 식품업계는 식품이 관세에 특히 취약하며 상당수 품목이 미국 내에서는 적정 가격에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품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적정 가격 그 이하로 만드는 거, 생산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막 관세를 때려버리면은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미국에서 만들 수가 없는데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정부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상호관세 영향을 받는 국가 중에는 또 미국이 대량 생산하지 않는 품목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있어서 가격 인상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새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 수산물협회는 새우를 예로 들면서 미국은 전체 미국 내 새우 소비량의 90%를 수입해서 먹고 있는데 그 수입하는 양의 3분의 1은 인도에서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다고 해서 인도의 50%의 초고율의 관세를 때려버렸는데 그로 인해서 인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새우가 50%의 관세를 두드려 맞았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서 새우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90%를 수입해서 먹는데 여기다 그냥 관세를 이렇게 50% 때려버리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미국에서 자체 생산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대정부 로비를 지금 미국의 이제 식품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내의 그 새우 어획량은요, 이미 최대 생산량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새우 소비량의 10%밖에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90%는 수입해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도 많고 막 그래갖고 미국에서 양식해서 먹는 그런 양식업의 확장도 더 이상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양식도 안 돼, 어획도 안 돼. 수입하는 거는 50% 관세를 때려버려.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뭐 이런 이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농산물 그 무역단체도 지금 대정부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과일, 채소 수입액은 360억 달러로 상당수가 멕시코나 페루, 캐나다 등지에서 들여옵니다. 월마트와 슈퍼마켓 체인인 알버슨 등을 회원사로 둔 이 식품산업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이를 예를 들었습니다. 오이의 경우에 수입 비중이 1990년에는 35%였지만 지금은 무려 오이는 수입 비중이 90%로 급등했다라면서 그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생산해서 먹고 이러니까 타산이 안 맞기 때문이다. 그래서 90%를 수입해서 사 먹는데 그러면 이걸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연중 대부분을 온실에서 재배해서 생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격이 2배? 아니 2배는 그냥 3배 이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정부 로비를 뭐 로비라 그럴까? 대정부 설명을 계속 식품협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잘 통해서 최소한 정말 우리 먹거리만큼은 가격 폭등이 없게끔 대정부 이들의 그 로비 또는 설명이 좀 잘 그 설득력이 있게 좀 먹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먹거리에 대한 관세만큼은 좀 아주 크게 낮추거나 정말 예외시켜주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끝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의 살을 이게 파먹는 이 나사벌레, 나사구덕이라고 할까요? 나사벌레의 그 인체 감염 사례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돼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동물에게 감염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체 감염 사례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됐어요. 그렇다면 이게 인간과 인간의 전파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이 나사벌레 성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모체가 가축이나 야생동물 또는 사람 등 온혈동물, 따뜻한 피를 갖고 있는 온혈동물의 피부에 딱 들어박혀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알을 깝니다. 그 알을 낳으면 거기서 이제 부화한, 그러니까 막 태어나면 이제 구더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 구더기가 수백 마리가 돼서 피부를 파먹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구더기의 모양이 상당히 날카로운 입을 갖고 있어요. 이게 워낙 작으니까 그냥 눈으로는 못 보지만 현빙형으로 보면은 그게 분명하게 보인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입을 갖고 숙주에, 그러니까 동물이면 동물, 우리 사람이면 사람 피부에 있다가 그 숙주의 피부를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목재에다가 이렇게 스크루 드라이버 이렇게 돌리잖아요. 나사 돌리잖아요. 그렇게 나사를 돌려박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나사벌레, 나사구더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영어로도 오리지널 진짜 이름이 영어로도 스크루웜입니다. 스크루웜, 나사 뭐 구더기라고 할까요? 나사벌레. 네.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은 이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벌레 감염증은 최근 중앙 아메리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서서히 이게 북상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 아메리카 중미에서 이제 북미 쪽으로, 그래서 멕시코 쪽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서 작년 말에는 멕시코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첫 번째 사례가 보고된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된 그 인간 환자는 과테말라에 있다가 최근에 미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확산될지 지금 질병관리청 CDC에서도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확산 더 이상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나사벌레, 스크루웜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동물과의 접촉을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미나 남미에 있다가 온 사람들하고 접촉을 좀 가능하면 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뭐 그 동물하고의 접촉을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집에서 우리가 키우는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그런 반려동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사는 그런 야외 동물들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 돼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